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우주 저 멀리 떨어져도, 세계에서 지워져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를 소개하긴 쉽지 않습니다. That was amazing. That was great. 톰 홀랜드 버전의 피터 파커의 가장 큰 매력은 10대 소년다운 풋풋함입니다. 16살 소년의 귀여움, 발랄함, 수줍음, 통통 튀는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자랑하죠. 어느 정도 어설프고 실수해도 괜찮고 도리어 실수를 하고 눈물 지을 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I don't really want to talk to Nick Answer Fury. the phone. Why? Because if you don't talk to him, then I have to talk to him. I don't want to talk to him. 우주에서 타노스와 대결을 벌이고 왔어도, 핑거 스냅의 죽음을 한번 겪고 되돌아왔어도, 믿고 따랐던 토니가 사라졌어도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는 여전히 구김살 없이 10대가 마땅히 만끽해야 할 것들을 즐깁니다. 이를테면 학교 생활이나 설레는 로맨스 같은 것들 말이죠. I need a suit. Suit? You take care of the suit. I'll take care of the music.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의 문을 닫는 영화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토니 스타크 사장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인턴 영웅의 성장담입니다. 히어로판 미생 같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썸 타볼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은 이렇습니다. 타노스에 의해 지워졌던 사람들이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다시 돌아온 뒤 사람들은 일상에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사라졌던 시점의 나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과 돌아온 자들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돌아온 자들은 분립이라고 불리면서 변해버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처음 이런 설정을 들었을 땐 피터 파커와 친구들 그룹이 쪼개져서 남겨진 자들과 돌아온 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피터와 피터의 소중한 사람들은 아이언맨을 제외하곤 고스란히 함께 분립을 당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파 프롬 홈은 엔드게임에서 멈춰버린 발랄한 10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는 일종의 후일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유일하게 피터에게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세상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스파이더맨 영화이면서 아이언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게다가 피터에겐 아이언맨이 남긴 유산, 이리스라는 강력한 힘이 주어집니다. 파 프롬 홈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감, 다른 하나는 평범하고 자유로운 학창시절에 대한 바람입니다. 책임감 파트가 아이언맨의 계승자로서 지목된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면, 개인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파트는 풋풋한 하이틴 로맨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 had this plan with this girl that I really like and now it's all ruined. 다시 학교로 돌아온 16살 피터 파커에게 최우선 고민은 MJ를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문득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원작 스파이더맨의 탄생이 그랬듯이 기본적으로 10대 소년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합니다. 장르적으로 하이틴 성장물에 가깝죠. 심지어 톰 홀랜드 버전에는 책임감을 깨닫게 해줄 삼촌의 죽음도 등장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성장통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진 아이언맨이 삼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홈커밍이 하이틴 성장물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로맨스의 함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오프닝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라는 노래를 들려줄 때부터 대놓고 선포하는 거라고 봐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로맨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간 어설프고 풋풋한 로맨스예요 라고 말이죠. 학생들이 만든 아이언맨 추모 영상과 함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가 들어가니 중의적인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는 로맨스, 그리워하는 대상은 아이언맨, 전체적인 톤은 귀엽고 어설프고 통통 튀는 일종의 키치적인 분위기, 이렇게 각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파 프롬 홈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영화가 매우 쉽고 단순하고 친절합니다. 플롯을 복잡하게 꼬거나 갈등을 오래 심화시키지 않습니다. 피터 파커가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세계의 평화라는 막중한 무게이지만, 영화는 주인공을 괴롭히고 몰아붙여서 그 어둠을 파고드는 대신에 발랄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친구들과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초반 장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여행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없어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저는 이 영화가 이미 단독 영화로서의 조밀함은 일정 부분 포기한 마블식 드라마의 에피소드 중 하나라고 느껴버렸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즐겁게 즐기다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단독 영화로서의 밀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헐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여행 중에 베니스에서 각자의 추억을 쌓는 홈비디오 같은 장면에서 학교 선생님 중 한 명이 혼자 셀카를 찍다가 카메라를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난간에 올려둘 때 관객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딱 봐도 빠뜨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혹은 관객에게 장난을 걸듯이 카메라를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결국엔 물에 빠뜨리죠.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는데 그래도 긴장감이 발생하긴 하고 한번 비튼 후에 어떻게든 빠뜨립니다. 그게 딱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성격을 닮았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단선적이면서 구멍도 꽤 많은데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어서 왠지 계속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의 본질적인 매력이자 하이틴 로맨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변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파이더맨이란 프랜차이즈를 향한 여러 욕망과 욕심이 섞여 있다 보니 기계적으로 조립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다소 엉성한 부분을 쉽고 친절하게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기피와 무게를 제거해버린 거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귀엽고 통통 튀는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하이틴 로맨스입니다. 아이언맨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스파이더맨의 무게를 특유의 경쾌함으로 이겨낸 셈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떤 영웅일까요? 원작 코믹스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독특합니다. 스탠리가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실은 기획 단계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운명이나 앞날보다 옷 매무새에 먼저 신경 쓰는 10대 히어로의 철없는 모습에 누가 공감할 거냐라는 걱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팍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스탠리는 과감하게 무리와 함께 웃고 울고 구르고 생활하는 영웅을 기용했습니다. 그렇게 스파이더맨은 당시 10대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때때로 스탠리의 대변자, 아들 같은 역할을 맡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모든 히어로들과 사이가 좋은 히어로들의 친구이자 평화 유지군 같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스파이더맨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공감입니다. 초인이지만 우리처럼 점심값을 고민하는 영웅인 거죠. 마감 직전에 마트 할인 상품처럼 패키지로 묶여서 쏟아져 나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슈퍼 히어로들 중에서 스파이더맨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의 매력은 특유의 친화력 그리고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21세기 슈퍼히어로 영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영웅도 2002년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이후 마블의 구원투수로 등장할 때도 바로 이 신선한 바람, 그러니까 세대교체의 활력을 가지고 들어오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페이지 2를 끝낸 시점에서 시리즈의 피로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투입된 영웅이 어린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스파이더맨을 필두로 한 블랙팬서와 같은 새로운 영웅들이었죠. 11호에서 스파이더맨은 올드맨과 뉴맨들을 이어주는 좋은 접착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언맨의 바통을 이어받을 존재로 서서히 부각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셈이죠. 어벤져스 팀의 지주였던 아이언맨과의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순항 중입니다. 그 마지막에 서는 영화가 바로 이번 영화인 파 프롬 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 즐기고 있는 편이지만 한편으론 피로감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욕망 위에서 소녀는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계속 되살아난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마블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가볍고 귀엽고 발랄하게 쉼표를 찍듯 승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영화에서 미스테리오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일 첫 장면은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에 미스테리오가 등장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이 페어가 된 장소에 도착해서 새로운 적이 나타났음을 예감하고 미스테리오가 등장하자마자 빠르게 끝나죠. 저는 이 장면의 편집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급하다고 해야 할까요? 익스트림 롱쇼트로 멕시코를 향해 가는 차를 보여주는데 보여만 주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배치는 하는데 보여줬으니 그걸로 그만이라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편집이나 미장센에서 더 중요한 건 그 호흡이나 지속 시간인데 말이죠. 파 프롬 홈은 이걸 기다려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익스트림 롱쇼트의 지속이 다음에 다가올 장면의 충격을 배가시킨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폐허가 된 멕시코 마을을 보여줄 때도 한 화면 안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배치시켜서 마치 세트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저는 이게 감독의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수학여행 장면은 또 반대로 쓸데없이 길고 많거든요. 말하자면 영화가 하나의 호흡과 톤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퀀스마다 밀도의 차이가 있고 완성도도 달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따로 찍고 기계적으로 붙여놓은 조립품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딱 그 정도의 눈높이에서 즐기게 됩니다. 영화 스스로도 자신들의 눈높이를 상당히 낮춰버리기도 했고 말이죠. 그 부분에서 가장 희생당한 캐릭터가 미스테리오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고 단순하죠. 미스테리오의 대단한 위력은 캐릭터가 아니라 화려한 홀로그램 능력, 그러니까 영화가 재현하는 액션 시퀀스의 그래픽에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화려한 볼거리에 기대는 셈인데 제이크 질레날 같은 배우를 데려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낭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배우가 심연의 바닥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배우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물론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에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게 넌센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홈커밍에서 벌처 역의 마이클 키튼은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간자 계급의 노동자형 빌런으로서의 복잡 미묘한 위치 선정도 그랬고 악당으로서 그리고 여자친구의 아빠로서 가지는 일종의 무시무시한 순간들을 영리하게 겹쳐놓기도 했습니다. 벌처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눈치챈 자동차 장면은 여러 의미에서 무시무시합니다. Good old Spider-Man. 반면에 미스테리오는 매스미디어의 거짓과 환영, 여론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 영웅에게 책임만을 강조하는 대중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순화됩니다. 바로 토니 스타크 때문이죠. 토니 스타크에 대한 복수심과 열등감, 그런 부분 외에는 캐릭터의 복잡한 면모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부터 빌런까지 영화가 전체적으로 토니 스타크의 유산에 주렁주렁 매달려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소편인지 아이언맨 4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프롬 홈은 꽤 즐길만 합니다. 우선 홀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액션 시퀀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스파이더 웹을 사용해서 무너져가는 건물들을 마치 실처럼 기어 넣는 장면도 재미있고 다양한 슈트 디자인도 단조로움을 덜어줍니다. 무엇보다 전작들에선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스파이더 센스, 영화에선 피터 팅클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사용한 액션들이 반갑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고유한 능력 중 하나인데 톰 홀랜드 버전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거든요. 미스테리오라는 환상을 사용하는 빌런을 상대로 한 만큼 이번에는 충분히 활용한 장면들을 선보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지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떡밥처럼 나온 멀티버스의 개념은 향후 마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기대됩니다. 물론 이번엔 허구로 밝혀지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등장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도 합니다. 토니 스타크의 그림자는 스파이더맨의 세계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엔드게임의 여운이 아쉬운 분들은 후일담 같은 이번 영화가 반가울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 개의 쿠키 영상이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본편보다 더 인상적인 게 바로 이 쿠키 영상인데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미스테리오가 남긴 복수의 한 방은 꽤 강력합니다. 미스테리오다운 방식의 복수라는 점도 영리하죠. 스파이더맨을 꾸준히 괴롭혔던 데일리 뷰글의 조나 제임스 편집장이 등장한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스파이더맨 1, 2, 3편에서 제임스 편집장을 연기했던 J.K. 시몬스가 또 한 번 이 역할을 맡아서 반가움과 신선함을 함께 안겨줍니다. 이번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신문사가 아니라 웹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쿠키 영상에서 스파이더맨은 강제로 커밍아웃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종전의 스파이더맨들과 구별되는 확실한 분기점입니다. 동시에 이건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을 이어받는다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아이언맨의 커밍아웃으로 시작됐다면 이어지는 세계는 스파이더맨의 강제 커밍아웃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어쩌면 스파이더맨 1편이 이제야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What about Thor? Off-world. Doctor Strange? Unavailable. Captain Marvel? Don't invoke her name. 두 번째 쿠키 영상은 동네 북신세로 전락한 닉 퓨리를 위한 짧은 변명입니다. 미스테리오에게 속았던 닉 퓨리가 실은 캡틴 마블에 등장한 변신 종족 스크럴이었다는 반전이죠. 캡틴 마블 때부터 닉 퓨리의 캐릭터가 거의 파괴됐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망가졌는데 한편으론 이게 다음 세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짐작해보자면 무겁고 거대한 음모를 파헤쳐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쾌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에게 뉴욕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처럼 히어로에겐 장소가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아닌 우주적인 규모로 확장되는 순간 영화의 리얼리티와 공감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채워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지금까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보여준 경쾌함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네요. 닉 퓨리가 어딘지 모를 곳에 있는 우주선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힌트를 빌려오자면 쉴드에서 스워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후일담이자 아이언맨에서 이어지는 일종의 계승식 같은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피로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지만 그것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힘 빼고 제공하는 상큼한 비타민 한방. 막상 보면 또 제법 재미있게 연결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아쉬움을 다 뒤로하고 어쨌든 귀엽긴 하다는, 아니 어떻게든 귀여워야만 했던 영화. The world needs the next Iron Man. 강제 커밍아웃 후에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또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화. 오늘 썸타본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었습니다.